좋은 얘기 해주고 있어요. 제가 저도 어느 쪽에 경상도 저게 그러면 그 다음에 MDF 같은 거 이것이 이제 여외에서 한국이 아닌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중국하고 정책 기반화 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우리 저 토론들을 제가 아까 이제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적인 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 발 얘기가 사실상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전망 가지고 이번에 S&P가 그 미국을 다운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고 다운그레이드 시켰고 또 미국이 한 번도 다운그레이드 안 됐었던 기준점이었는데 기준점이 바뀌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잠시 동안 위기가 왔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런 그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치적, 정책적 어떤 합의만 되면 언제라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단지 이제 아까 이종훈 교수님께서 그 G20와 같은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국제적 공조보다는 국내적 공조가 잘 안 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내적 공조는 선거 전국이 끝나야 안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결국 2013년도 정도까지는 이런 혼조세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장 전망은 뭐 일단 공포 심리가 우선 그 어저께까지 확대가 되다가 이게 안정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 가까이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정책 변수, 뭐 기대 전망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에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서 투자 판단이나 시장 의존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교수님께서는 수익성 위주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수익성보다는 위험 회피적 경향이 상당히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높은 상태, 뭐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높게 갈 거로 보이고 확대 재정 정책 수행 가능성도 제한돼 있고 금융 정책은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확대되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성장 저하 현상, 수요 감소로 인한 성장 저하 현상이 예상이 되고 미국이 이미 올 1, 4분기, 2, 4분기 보면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다운됐거든요. 거의 뭐 그 성장 기여도가 0.3%밖에 안 됩니다. 국내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 인플레는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로금리 상태 계속되고 완화된 금융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로 보여서 인플레 상승이 계속될 거고 결국은 아까 김정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환율 전쟁, 환율 갈등 이게 상당히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미 환율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로하고 달러 사이에 물론 위안화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노골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신흥국의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이런 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자본 유출에 의해서 굉장히 확대될 거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 물가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율 올리기도 그렇고 낮추기도 그렇고 또 외화나 이런 그 거시경제적인 안정 특히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외화 유동성인데 그쪽을 고려해 본다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정책 환경이고 그런 상태에서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율을 인플레이션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상당히 제약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쓰기 곤란하고 환율도 쓰기 곤란하고 뭘로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에는 자본 유출입 확대에 의한 불안, 특히 이제 환율 불안, 외화 유동성. 아까 김한수 박사님 말씀하셨나요? 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두 분 다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앞에 말씀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외화 유동성이 저는 항상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우리 정책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외화 유동성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외화 유동성 안정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패턴하고 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부채가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부채나 아니면 기타 수지 쪽에서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다 빌려주는 그 부분에서 외화 유동성의 문제가 야기됐는데 저는 요즘 걱정이 이 주식시장의 이탈 자금이 외화 유동성을 위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사실은 훨씬 더 덩치가 큰데 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덜 염려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경우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본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주식시장 자금은 잘 이탈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데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1800선을 막아줬거든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800선을 지지해줄 정도로 강력한 개입이 있다면 외국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팔고 나가도 손해 안 보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외환시장도 볼러틸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외환시장까지 개입을 해준다. 이러면 외국 자금들이 얼마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지수를 과연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외화 유동성에 정말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논의가 됐었지만 수출 수요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요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 혹시 뭐 다른 또 말씀 주식시장 많이 되시